2013년 12월 7일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20살 여대생 김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시신은 담요로 덮여져 있었는데요. 숨진 김여인은 우리나라의 명문대 학생이자 과 수석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매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과 수석을 할 만큼 되게 바쁘게 성실하게 살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이 김여인의 죽음이 더 안타까웠던 게 이 김여인이 사망하고 바로 다음날 그녀의 집으로 우편이 하나 온 거예요. 장학금 통지서가 일은 일대로 성실히 하고 공부까지 틈틈이 해 장학금까지. 그런 20살 김여인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다 보니 처음에는 이 김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과로사 아닌가? 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피로가 너무 쌓여서. 실제로 당시 김여인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쉬다가 사망한 듯이. 마치 자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긴 했지만 경찰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타살?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 그런데 이것 또한 이상한 거예요. 과 수석에 장학금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던 학생이 일말의 유서도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다? 원래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김여인은 확인 결과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타살이라고 하기에도 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살로 봐도 이상하고 타살로 봐도 이상하니까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집 건물의 CCTV를 모두 확인하게 되는데 어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 웬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가 김여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뒤따라 올라와서 바로 따라 들어가네. 당시 영상 속의 남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이 남자를 찾기 위해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영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범인이 본인이 맞아도 경찰이 모르니까 자기 아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은 사망한 김여인의 주변인 수사를 하면서 한 명의 주요 용의자를 추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사귀었던 김여인의 전 남자친구. 두 사람이 사귀다가 1년여 만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두 사람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뭔가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여인을 협박하고 집착하고 있는 듯한, 피해자 김여인이 어떻게든 연락 안 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있는 듯한, 네 아가리 날리러 갈 것 같으니까 돈이나 보내. 오늘 안에 보낼 테니까 이제 이런 거 보내지 마. 제발 그만하자 좀. 이러다가 또 갑자기 전 남자친구 돌변합니다. 그래, 내가 완전 사라질게. 그럼 되지? 너라도 잘 살길 바래. 답장 안 하면 나 약속 안 지킬래. 두 사람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이 전 남자친구가 오만 협박을 하면서 헤어져 줄 테니까 돈 줘. 와, 그러니까 이때 김여인이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구해 주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럼 돈을 주면 조용히 사라진다는 말, 그 말 지켰을까요? 그럼 이 사건 자체가 안 일어났겠죠. 돈을 주면서 이제 그만하자 했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김여인이 나중에 다른 남자를 사귀어도 지속적으로 이 전 남자친구가 괴롭힌 겁니다. 이 전 남자친구는요, 같은 K 명문대, 공대, 과 CC였습니다. 완전히 헤어져 줄게. 돈 내놔. 라는 협박. 사실 이 협박의 목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헤어진 김여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였겠죠.
경찰은 이 전 남자친구인 이 씨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헤어진 지 한 3개월 정도 된 그 시점에 이 전 남자친구인 이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휴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인이 숨질 당시 이 전 남자친구인 이 씨는 부산에서 여행 중이었어요. 이 씨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서 광안대교 앞에서 셀카를 찍어 SNS 계정에 올렸고요. 경찰이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때 그때 이 전 남자친구 이 씨는 나는 사건이 일어난 날 서울에 없었다. 내 소셜미디어 SNS 봐라. 그때 찍은 나 사진 있다. 나 부산에 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 알리바이는 허점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이 숨진 김여인의 손톱에서 한 남성의 DNA가 나온 겁니다. 그 DNA를 토대로 주변인들 한 명 한 명 다 조사했더니 딱 전 남자친구 이 씨 거네? 이거는 뭐 빼박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씨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며칠 전에 김여인과 좀 다퉜었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뺨을 맞았어요. 제가 맞았다고요. 제가 김여인한테 목을 긁히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딱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씨가 사건 당시 자기는 그때 부산 여행 중이었다면서 자기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SNS에 그때 찍은 사진 있다 봐라 라고 경찰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경찰이 부산에서 찍어 올렸다는 그 사진을 자세히 이렇게 싹 보니까 사진 속에 이 씨 목이 긁혀 있는데? 사진 속에 버젓이 목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씨는 목을 긁히거나 이런 적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상처는 뭐야? 거짓말했네? 왜 거짓말했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자기가 꾸민 알리바이로 인해 살인의 결정적인 단서가 잡힌 겁니다. 사건 당일 2013년 12월 그날은 김여인의 대학교 기말고사 날이었습니다. 학교 기말고사를 치고 김여인이 학교를 나오는데 가해자 이 씨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인 이 씨는 김여인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에 김여인은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얘기했고 그 순간 이 전 남자친구인 이 씨가 김여인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씨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줄로 김여인의 목을 감아놓고 도망간 거예요. 왜?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나와서 부산으로 간 겁니다. 왜? 알리바이 만들라고. 이 씨의 변호사는요. 뭐 어떻게 살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들이 다 나와 버렸으니 이제 뭐 죽이긴 죽였는데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었다. 말다툼 과정에서 본인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죽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인 김여인한테 헤어진 후에 늘상 보냈던 SNS 문자 일부 보여드렸었잖아요. 매번 죽이겠다, 돈 붙여라, 그러다가 또 미안하다 했다가 늘상 그렇게 괴롭혔어요. 거기다 폭력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며 때리고 협박하고 늘상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끝내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정말 우발적이었던 걸까요? 이 씨는요, 군입대를 앞둔 20살이었습니다. 평범한 명문대 대학생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이 씨는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해서 입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와, 진짜 저도 준비하면서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이 가해자 이 씨의 부모님이 이 사망한
그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랑하는 딸 김여인을 잃은 그녀의 부모님한테,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낸 게 공개가 된 거예요. 와, 이게 공개되자마자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살인마의 가족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로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저는 남은 한 아이 때문이라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를 용서해주세요 라는 취지로 보낸 거였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뭐?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싸우자는 건가? 1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는 개뿔,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이 가해자 부모의 문자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또 한 번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씨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자를 사귀었는데 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딱 만났는데 그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뒤지게 때린 겁니다. 그래서 체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폭행, 집착, 분노 이런 게 반복되면서 더 범죄가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이 씨 재범의 위험성 없어 보이시나요?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 있다, 격리시켜야 한다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늘상 그렇듯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다. 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교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님이 공탁한 2천만 원,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이 아닌 15년을 선고했다고. 이 선고를 딱 듣자마자요, 이 피해자 김여인의 어머님이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오열하셨대요. 내 딸 아이의 목숨값이 15년밖에 안 되는 거냐고 절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 피해 여성 김여인은요, 앞날이 창창한 여성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부담드리기 싫어 선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효녀였어요. 그런 효녀를 부모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자에 의해 잃으셨고, 김여인은 꽃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15년? 가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살이었습니다. 35살에 나오는 거예요. 2028년에서 2029년이면 사회,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다요, 솔직히 말하면 이 15년 형을 다 안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가해자가 우리나라 명문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양형을 해준 거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명문대 학생이라고 설마 봐줬겠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 명문대 학생이라는 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좋다고 만약 양형을 해준 거였다면, 반대로 나이가 어리고 학력도 좋은 여자가 이렇게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그 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끝까지 죽은 사람이 억울해야 합니까? 정말 이 사건에 15년형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명문 K대생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